단테 트레이닝 관련돼서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있고,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뭐 단테 레벨 1, 레벨 2, 뭐 심지어 레벨 3, 뭐 이렇게 뭐 서티피케이션 인증서가 발행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그 내용에는 사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요소가 레벨 3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레벨 1, 2 보면은 그냥 단테 컨트롤러를 어떻게 쓰는지, 단테 장치를 그냥 스위치 연결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오류 없이 소리를 잘 내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케이블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하는 거는 물론 쉽다라고 대부분 그 포맷 AVV나 뭐 단테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스위치나 특정된 스위치나 AVV 라이센스 스위치를 쓰면은 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이 네트워크 표준 네트워크 전송 규격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트워크 SI 쪽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시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요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맞게 적합하게 적용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선상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문의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불량 요인들이 있는데 후반부에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IP 기반의 영상 음향 시스템들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의 이런 케이블이나 스위치라든가 이 인프라들을 구현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OSI 모델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LAN이 이렇게 딱 표지에 들어가 있는 책을 넘겨보신 분들은 이 OSI라는 이 내용을 피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서로 잘 통신을 하게 하자. 예,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OSI 모델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70년도에 등장하고 84년도에 공개가 됐고, 이런 물리적인 어떤 연결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표현을 유리하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뭐 특정 어떤 통신 규격을 지향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80년대 넘어서면서 이 IP 이더넷 통신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야, 그럼 우리 이더넷 통신이라는 것만 보고 한번 OSI 모델을 정립을 해보자가 바로 TCP/IP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OSI 모델과 TCP/IP 모델은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지만 이 TCP/IP 모델은 야, 우리는 그냥 IP 이더넷 통신을 기준으로만 해석을 해보자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계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좀 유리하고, 하지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접속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히려 IP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위 계층에 대한 관련성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랜, 그러니까는 단테는 이제 IP로 통신을 하고 하는데 L2 스위치를 쓴다고 해요. 그죠? 말 그대로 IP로 장치들의 어떤 아이디를 지정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맥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정하는 IP 어드레스는 그 맥 어드레스가 막 이렇게 뭐 AC 다시 뭐 EF 다시 뭐 1A 다시 이렇게 해서 막 알 수 없는 그런 막 기호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IP로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IP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2 스위치를 써서 랜 기반에서 그런 단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L3에서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단테는 IP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3 라우터 기능을 할 수 있는 IP 라우팅 기능을 할 수 있는 L3 스위치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IP 타임, 우리가 알고 있는 IP 타임이 L3 스위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스위치들 많이 사보셨지만 이제 뭐 IP 타임이나 D링크나 뭐 넷기어나 뭐 여러 가지 뭐 시스코나 이렇게 좀 저가형 스위치를 많이 사서 쓰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L2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IP 타임 5만 원인데 어떻게 등급이 더 높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이제 제어 방식이고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탑재돼서 돌아가느냐, 이제 스위치허브에서 뭐 그런 개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네트워크 스위치허브는 우리가 RJ45 포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조그만 컴퓨터예요. 들어오는 데이터와 나갈 데이터들을 서로 매칭해주는 그냥 컴퓨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자체는, 동작 개념 자체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L3냐, L2 스위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프로세싱을 해주는 칩셋, 그 포트에 대한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런 스위치들의 어떤 규격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L3 스위치를 넘어서는 L4 스위치나 L7 스위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 기반 영상음향 시스템을 거론할 때는 거의 이쪽은 쓸 일이 없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L4 스위치는 그냥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막 트래픽이 너무 많아져서 옆에다가 서버를 하나 더 만들었어. 막 2개를 만들고 막 10개를 만들었어. 그럼 접속자들을 이 10개의 서버로 분산을 시켜야 돼. 이런 서버들을 다중화해서 로드 밸런싱을 시키는 개념이 L4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7 스위치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뭐 이렇게 뭐 바이러스인지 실제 유효한 데이터인지 뭐 이렇게 exe 파일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파일을 분석해 줘서 그 파일 접속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을 차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유튜브가 안 열려는 L7 스위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이로는 다 호환이 되고요. 당연히 L2에서는 L3나 L4나 L7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 그런 규격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리얼 통신, 뭐 AS50, 울트라넷 이런 랜 케이블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 IP 기반의 이더넷 프레임을 쓰지 않는 통신들은 이런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 2는 이제 AVB, 뭐 이더 사운드, 뭐 커브라넷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고, 단테는 레이어 하이로는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단테가 여기 있는데 단테는 이제 IP 주소로도 컨트롤이 되고 맥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맥 주소에 대한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이 라우터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 3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QLAN이나 뭐 ABB도 이제 버전에 따라서 L3에서 호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L3는 IP를 통제하는 스위치에서 쓸 수 있다는 거지. 뭐 L3 하면 우리가 이제 라우터 들어간 VPN 아까 뭐 서울에서 부산 번호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보내는 구조는 맞지만 이거를 조합하고 싱크를 맞추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를 도착시켜서 재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보시면 AS67도 L3고요. 뭐 그 위로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개념이고 이제 약간 더 뭐 이런 장치들을 디자인 하드웨어들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치허브에 대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스위치허브를 이제 뭐 간단한 그런 단테 네트워킹이나 장치들을 이렇게 연결할 때는 아무런 스위치허브를 이제 그냥 아무런 스위치허브라기보다도 설정이 필요 없는 거의 더미 스위치허브들을 써도 사실 돌아가요. 그냥 IP 타임에 거의 깡통으로 만든 기능을 바꾸고 깡통으로 만들어도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다수의 장치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다시 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위치에 있는 여러 가지 제어 메뉴들을 좀 설정을 몇 가지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보이는 거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트들을 찍어주고 이렇게 나는 이거는 뭐 비디오로 쓸 거야. 이 포트는 단테를 쓸 거야 해서 딱 저장을 하면은 되는 그런 스위치허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넷기어에서도 나오고 많은 제휴사들이 이런 이제 일반적인 AV 쪽에서 봤을 때 다루기 힘든 메뉴들을 좀 프리세트해 놓은 그런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이렇게 출시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뭐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여기 이제 PoE 스위치인데 아까 그 앰프 모듈 보셨잖아요. 85에서 90W 정도 공급됐을 때 뭐 120W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한 포트에서 90W 그렇게 해서 8포트에서 90W를 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이 버짓이라는 거는
이총 버짓이라는 토탈 버짓이라는 거는 이 PoE 스위처부가 PoE 포트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총 전력 용량이에요. 그래서 90W 부하를 8개를 단결했다. 그러면은 이 스위처부는 반드시 98에 72, 720W를 공급할 수 있는 이 PoE 버짓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90W가 한 포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뭐 240W짜리밖에 안 돼. 이 안에는 파워 서플라이 전력 공급해 줄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그러면은 뭐 92, 180W. 그러니까 두 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세 개 쓸 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트가 제공해주는 그런 PoE 규격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총 버짓을 보셔야 된다 이거죠. 총 전력 용량을. 이 케이블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cat5e, cat6, cat6a, cat7. 네, 흔히 우리가 cat5나 cat6는 그냥 1기가에 써도 돼라고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케이블들이고요. 그러니까 cat6a, cat7은 10기가에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cat5e는 말 그대로 cat5의 2 개량형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1기가 대역폭을 꽉 채워서 쓸 경우, 뭐 얘는 그 경우에는 100m를 연결했을 때 가끔씩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cat5를 대부분 쓰는 환경들이 아까 TCP와 UDP 전송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TCP에서는 가다가 에러가 나도 다시 요청하면 되고 다시 보내줄 수가 있는데 UDP에서는 이런 에러가 잠깐 나오면은 지터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UDP 전송에는 장거리로 가거나 대용량, 그러니까 1기가 대역폭을 꽉 채우거나 100m 가까이 케이블링을 할 때에는 cat5를 쓰시는 것보다는 cat6를 쓰시는 거를 더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cat6는 사실상 설계 자체가 최소 250MHz 전송 주파수예요, 이거는. 근데 이 최대가 한 50m 이내에서는 이 cat6a가 갖는 전송 대역폭을 갖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100m 내에서 1기가를 매우 안정적으로 전송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at5E와 cat6 아무거나 써도 돼 라는 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cat5를 써서 에러가 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TCP 전송에는 뭐 cat5나 cat6나 같애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특히 PoE나 이런 UDP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테나 영상 전송을 IP 기반으로 하는 그런 UDP 전송을 하는 네트워크망에서는 cat6를 쓰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cat6A나 cat7은 뭐 오늘 단테를 쓸 때 이제 뭐 디바이스 간의 통신에는 1기가면 충분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스위처와 스위처부의 대역폭이 이제 많아졌을 경우에 1기가 이상을 설계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단거리에서는 아까 이제 cat6가 한 40m, 50m 정도에서는 10기가를 지원할 수 있지만 길어졌을 때에는 cat6에는 cat7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스위치와 스위치의 10기가 포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기 그 지금 자료 네, 있는 그 샘플보드 예. 에 있는 선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어디 제품이에요? 요거요? 요거 그냥 LS 그때 대리점 가서 찍은 거예요. LS. 이거 민감한 거 물어보시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가온 케이블을 써놓은 이유가 이게 좋은 비교 사진이 있어요. 이때는 제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지금 이제 cat5e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드 형태가 있죠. cat5인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경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고 cat6도 실드가 없죠. 근데 여기 cat6인데 FTP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건 아마 cat6A일 거예요. A인데 이렇게 쉴드가 호일로도 돼 있고 편조로도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요거는 보면은 이 페어별로 또 쉴드가 돼 있어요. 그죠? 또 편조 쉴드가 돼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그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제 장단점들이 있고요. 아마 cat6에는 cat7은 보시면 이런 형태고요. 이 형태는 아마 cat6에서 대부분 그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캣6A나 캣7 10기가를 100m로 전송하는 케이블에서는 이런 이제 페어까지도 쉴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두터운 커넥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걸 또 쓰게 되는지. PoE 규격에서도 이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단테하고 밀접하진 않지만 많은 단테 디바이스들이 PoE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규격으로 802.3 AF, AT, BT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BT라는 거는 우리가 울트라 PoE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뭐냐? 그 디바이스의 클래스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제 802.3 AF는 클래스 3고 AT는 클래스 4. 그다음에 BT에서도 60W는 클래스 6, 한 100W, 95W에서 90W, 100W 요 사이는 클래스 8, 클래스 8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허브에서 허브에서 출발하는 전력이 15W, 30W, 60W, 100W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전력을 받아서 동작하는 디바이스는 13W만 손실이 2W가 되고 손실이 5W가 되고 손실이 9W가 돼서 51W, 25W, 13W 정도가 도착해도 동작하게끔 표준화된 규격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간혹 이 PoE 케이블, 랜 케이블을 이렇게 짧을 때는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100m로 끌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 돼요. 네, 그런 손실률을 아주 최악의 조건에서 감안을 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더 낮은 전력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편차를 뒀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 PoE 플러스와 PoE 요 AF, AT는 두 페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통신도 하면서 모든 케이블로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력을 전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울트라 PoE는 2배의 전력을 전송하기 때문에 나머지 페어를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요 한 페어가 전송할 수 있는 게 1A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닥이 500mAh 정도거든요. 용량이 한 개가. 그러니까 두 가닥이니까 1A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A가 흐르고 또 1A가 흘러서 50V의 전압이 이제 100W까지 전송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보면 캣6와 캣5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뭐 1000베이스 T냐, 1000베이스 T X냐 이런 구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1000베이스 T는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요. 1000베이스 T X라고 써 있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전송하는 게 페어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1기가를 전송하고 1기가를 전송하고 딱 정해져 있고 요 1000베이스 T는 양방향으로 1기가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페어에 걸리는 그 전송 대역 부하가 더 적죠. TX보다. 케이블 다시 볼게요. 그래서 TX에는 캣6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송 대역폭 용량이 더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1000베이스 TX만 지원하는 허브나 장치들을 연결할 때 그런 단테 포트가 들어가서 스위치들을 탑재하는 장치들이 일부 있어요. 또 특정 장치들을 보면. 그래서 이 1000베이스 TX만 지원하는 포트에는 반드시 캣6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그 통신 포트가 지원하는 게 1000베이스 T를 지원하는지 1000베이스 TX를 지원하는지를 보시면은 그때 또 써있는 적용된 케이블들을 보시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페어별로 이제 전송을 하고요. 뭐 실제 이제 이렇게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고요. 두 페어가 쓰이고 있죠. 보내고 이쪽에서 다시 그거를 조합을 해서 전압은 같으니까 분산된 전류를 이제 합산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요. 울트라 페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페어를 다 보내고 이쪽에서 합산해서 이제 그 95W, 60W의 전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랜 케이블로 당연히 PoE 기반의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데 100m가 넘을 경우는 어떡하냐?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광 케이블로 PoE 스위치 연결해서 PoE 스위치를 그 부하 쪽에 두고 200m, 뭐 150m, 200m든
먼 쪽에다 POE 스위처블을 두고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광 케이블도 사야 되고 거기 광 중계함도 넣어야 되고 또 스위처보도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200m 이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가온 전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LS에서도 이제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0m 거리로 1기가를 보장을 하고 PoE를 기본적으로는 30W 아까 그 클래스 6죠? 클래스 4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울트라 PoE를 지원하는 여기 보면 BT 있죠? 60W 100W용 또 케이블 규격이 또 이제 다르게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하를 이제 100m 넘어서 200m 이내에서 랜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할 때 이런 솔루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블들이 일반 캣6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 외경 23AWG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캣6나 보통 캣5e는 24AWG 정도, 25AWG 정도 더 얇아요. 근데 이제 이 23AWG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200m를 전송하는 캣6 케이블의 기본 하드웨어 베이스는 캣6A 기반이다. 거기서 실드가 제거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체가 두껍기 때문에 일반 RJ45 잭에는 안 물려지고 캣6A2를 쓰거나 전용 커넥터를 써야 되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못 집으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립형 RJ45 모듈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케이블들을 뭐 순서 외우신 분들도 있는데 저같이 순서를 못 외운 사람들은 그냥 색깔대로 이렇게 찝어서 끝에를 잘라내고 이렇게 탁 붙인 다음에 이렇게 대고서 붙인 다음에 그냥 꽉 눌러서 조이면은 되더라고요, 접속이. 네. 이런 유형의 커넥터가 또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금 아까 가온 케이블과 이제 커넥터를 제가 이제 샘플을 기증받아서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광 케이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유의 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스위치와 스위치를 랜 케이블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고 대역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광 케이블을 쓰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어요. 뭐 1기가, 10기가에서 뭐 OM3, OM4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OM1, 2, 3, 4의 개념은 케이블의 발전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OM3하고 OM4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초창기에 이제 뭐 100메가나 이런 거 쓸 때는 OM1, 2가 많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OS는 이제 싱글 모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볼 게 대부분 OM3를 많이 쓰세요. 현재는. 그리고 반드시 OM3 이상을 채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스톨 되는 게 OM1이나 OM2일 경우에 전송 거리나 대역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OM3와 OM4에 대한 어떤 교육과 비교해서 쓸 수 있는 대역폭을 쓸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또 같이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OM4도 아직은 많이 출시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OM3를 위주로 쓰는데 뭐 요거 OM1은 100메가 기반, 뭐 OM2는 1기가 기반에서 최적화되었다고 보시면 OM3는 10기가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기가를 몇 미터? 여기 보시면은 300m까지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OM4는 10기가 아니라 40기가나 100기가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된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를 썼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거나 스위치 연결한다고 10기가, 40기가, 100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 이런 스위처부에서 그 포트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10기가나 뭐 40기가를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광 케이블하고 접속되는 광 모듈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중계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 패치 코드가 있는데, 이 중계함에서 연결해주는 요 모듈이 1기가용이냐 10기가용이냐 또 이 스위치와 함께 같이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콘솔들, 디지털 콘솔들을 쓰시는 이제 프로디오 쪽 렌탈 쪽이나 공연장에 계시거나 뭐 교회에서 음향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가설용으로 뉴트력에서 이렇게 광 케이블을 릴 타입으로 150m 정도 판매하는 거를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제 특수한 커넥터들이 뉴트릭 형태로 되어 있고, 이때 이 케이블 자켓에 보면은 OM3라고 써 있어요. 1기가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최적의 조건에서 이제 1kg를 쓸 수 있지만
이제 보수적인 아까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600m 여기 보면은 파장에 따라서 600m, 5, 600m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 케이블이 있지만 이 송수신되는 모듈에서 그 광 신호를 쏘는 파장에 따라서 동일한 케이블을 해도 전송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광 빛에 대한 저항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네트워크 장치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연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로 이렇게 해서 랜 케이블로 연결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광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가 길어져야 되나라고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설계가 되면 이제 거리가 100m 이상 되고 대역폭이 늘어날 때 우리는 이제 지빙 모듈이라는 이제 광 모듈을 스위치에 이제 장착을 하고 이제 광 케이블을 매입형 광 케이블을 깔죠. 이게 뭐 300m가 될 수 있고 500m가 될 수도 있어요. 100m 이상은 무조건 되겠죠. 그리고 각 광 케이블 양쪽을 융착해서 이제 스위처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패치 코드로 연결할 수 있게끔 분배함을 장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패치 케이블 연결돼서 하나의 광 케이블로 이제 통신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UTP 랜 케이블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이제 손실률이에요. 손실률.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TX에서 제가 써놨어요. 뭐 이렇게 RX로 갈 때, RX 감도 갈 때, 물론 이제 이 모듈 자체는 송수신을 다 해요. 근데 제가 한 방향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패치 코드에 접속되는 두 점에서 감쇄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 케이블이 여기 와서 이제 녹여서 이제 이 융착을 해갖고서 이제 커넥터로 이제 접속이 되는데 융착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실이 일어나요. 반대쪽에도 패치 케이블이 있어서 또 손실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빛을 쏘면은 받는 데까지 그 UTP 케이블에서는 사실 이런 거 고려 안 했었는데 광 케이블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전송 포인트마다 감쇄되는 요소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내는 게 9.5dB고 마이너스 9.5고 뭐 받는 게 마이너스 18dBm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래저래 감쇄가 돼서 뭐 어느 정도 손실은 이뤘지만 이 한계 수신 감도보다 3에서 6dB 정도까지는 남게끔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이 지빙 모듈들은 설계가 요 3dB 정도 안팎으로는 링크 마진이 남게끔 돼 있어요. 근데 분기를 해간다고 여기서 또 분기를 해서 다른 그 광 케이블로 해서 또 중간에 점프를 해서 보낼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딱 저희가 볼 수 있는 링크 마진은 접속점 0.75dB 여기 두 군데 있죠? 네 포인트예요. 총 한 점에 0.75예요. 한 점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니까 3dB 감쇄가 일어났고 융착점이 두 군데예요. 0.3dB에서 0.6dB. 광 케이블 거리 제가 500m를 깔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킬로미터당 3.5dB 때문에 500m면은 1.75dB 감쇄가 일어나요. 총 이 구간에서 요 단자부터 요 끝에까지 일어나는 감쇄가 지금 마이너스 5.35인데요. 지빙 모듈이 보면은 TX가 9.5, RX가 마이너스 18이에요. 빼면은 최대로 쓸 수 있는 그 광 링크 버짓은 8.5d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5.35를 빼니까 뭐 어느 정도 적정 마진 3에서 6dB 이내에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링크에서 또 연결해서 또 광 케이블을 또 깔고 한 번 더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쪽에서 가져야 되는데 광 케이블이 여기서 깔아서 또 링크 해갖고서 저쪽으로 바로 광 케이블 접속점을 해갖고서 FDF에서 바로 링크해서 보낼 경우에 이제 이 허용 이제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되는 마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자칫하면 에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가 없게끔 바로 다이렉트로 광 케이블을 깔고 지금 보시는 이 경로를 유지해 줘야 되지만 이거를 뭐 넘어서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파장에 따라서 손실률이 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이 좀 적어졌죠. 지빙 모듈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싱글 모드로 쓸 경우에는 광 모듈이 갖는 그런 케이블이 갖는 손실이나 그 버짓 가는 이 전송 그 마진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케이블을 여기는 10km로 적용했어요. 500m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죠. 손실 이 광
링크 버짓이 지금 남아있는 게 4.4dB인데 허용치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500m로 준다 그러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패시브 형식으로 해서 광 케이블 링크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다른 이제 스위치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연장 이런 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요구하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이 링크를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오디오 장치들은 멀티 모드를 써요. 지금처럼 싱글 모드를 써서 거리를 짧게 하고 여유를 만들어서 패치를 여러 번 해서도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허용되는 그런 마진 이내로 들어와서 불안정하게 되면은 1기가든 10기가든 100메가든 계속 에러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지빙 모듈을 살 때 보면은 이런 이제 스펙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노출한 건 아니고요. 뭐 많이 아시는 브랜드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232나 RS485나 시리얼 컨버터들, 이제 뭐 IP 기반으로 전송하는 그런 컨버터들, 통신 컨버터들을 많이 출시하는 해외 브랜드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스펙을 보증을 해주고 이제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정도의 아까 일반적인 그런 광 케이블과 패치 코드를 넣고 스위치가 붙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링크 마진이 확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스펙이 없더라도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반드시 이런 그 지빙 모듈을 살 때 요 보시면 링크 버짓이라든가 이제 통신 그런 파워와 TX 파워죠. 그리고 이제 수신 감도들을 다 그 설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률에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케이블 다 깔아놓고 문제가 일어나면은 일이 엄청 커지겠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위치 부분 요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제 스위치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유형의 장치들을 설계할 때는 특별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멀티캐스트, 단테 트레이닝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습에서 더 다룰 내용인데, 이 멀티캐스트로 전송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 스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보내주는 어떤 기능이 지원되는 거죠. 그 멀티캐스트가 어떤 것이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유니캐스트가 있고요. 유니캐스트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송신 장치에서 내가 1번과 3번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1번으로 보내고 3번으로 보내고 두 번을 보내게 돼요. 동일한 데이터를 두 번을 보내서 두 배의 대역폭을 쓰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이 장치가 만약에 나는 이거 하나만 보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로는 내가 못 보내겠어 라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 단테 모듈들이었던 그런 적용하는 시스템에서 오디오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 거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제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단테 세팅에서 보면은 이거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써서 스위치에서 복사를 하게 만들자. 스위치에서 복사를 해서 모든 장치로 다 뿌려줘 버리자. 그렇게 해서 1번과 3번에서 도착했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런 그 데이터 수신에 관심이 없는 2번과 4번 장치도 계속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수신 부하가 계속 걸리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복사를 해줘서 뿌리긴 뿌리는데 1번과 3번이 요청했고 요 송신 장치가 1번, 3번에서 이제 링크가 되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으니 그룹을 만들자. 그러면은 얘가 보내는 거는 1번, 3번에 스위치가 복사해서 뿌려줘. 혹은 뭐 2개가 아니라 20개가 되더라도 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리 개념으로 들어가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우리가 멀티캐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멀티캐스트를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기능을 쓰려면 스위치에서 반드시 IGMP라는 기능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치 스펙시트 보시면은 이 IGMP가 지원이 되는지, 이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써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특히 더 유의하셔야 될 거는 버전 2 이상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전 1만 지원하는 것도 이런 단테나 IP 기반 영상에서 대부분 버전 2 이상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니캐스트로 썼을 때에는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멀티캐스트 모드로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GMP 버전 2 이상을 지원하는지, 특정 경우에는 버전 3도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버전 2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QA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단테 네트워크를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QAS라는 얘기를 들어봐요, 많이. 그래서 야, 단테를 쓰려면 야, QAS를 무조건 설정해야 돼. 이거 설정하면 문제가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실제 그런 정보를 듣고 막 이렇게 막 벌벌 떠는 분들도 있었던 걸 봐요. 그 스위치에서 이걸 세팅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근데 이 QAS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역폭이 많을 때 혹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동기화 네트워크의 영상음향 장치들이 들어가는 시스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상 거론이 안 돼 있고 그런 정보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장치 간의 동기화를 시켜주는 이 PTP, 이 타임 스탬프를 서로 주고받는 이 통신이 뭉개지면은 아무리 나머지 데이터들이 잘 도착해도 시간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지터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다 깨지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이제 QAS로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아무리 그 대역폭이 막 꼬여서 막 이렇게 막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더라도 이거를 활성화시킬 때 보통 이 타임스탬프 관련된 동기화 데이터를 최우선순위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UDP 데이터, AV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제어 데이터, 나머지는 알아서 뭐 베스트 에퍼트 보이죠? 그냥 보통 이 QAS 설정을 안 하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내가 전송해 줄게. 스위치가 이제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QAS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제 이런 1기가 스위치와 100메가 스위치들이 혼용되는 어떤 네트워크나 또 10기가나 1기가처럼 이렇게 비대칭, 뭔가 이렇게 전송 속도가 맞지 않는 스위치들이 혼용이 많이 됐을 때 QAS 설정이 필요할 경우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네트워크이라도 이제 뭐 단테다 그러면 뭐 오디오 전송을 많이 해서 막 이 스위치의 그런 데이터 처리 용량이 70%를 내가 막 써. 그러면 이제 나머지 쪽 PTP 타임 스탬프를 적용하는 게 30% 내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순위가 엇갈리면은 이때 이제 클럭 에러가 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도 PTP 동기화 불안정 상태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반드시 QAS 설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써서 일반 업무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을 때에도 대역폭들이 그쪽에 대부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끼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VLAN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이제 통로를 아예 가상적으로 나눠 놓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QAS를 설정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 전에 보셨었죠? PTP 우선, AV 데이터 우선, 그다음에 제어 데이터 우선, 나머지 데이터는 사순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QAS를 설정을 무조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설정을 또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QAS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교통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했을 때보다 지연 시간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설정해 버리면은 그냥 1, 2ms 정도 지연 시간이 실제 이제 계측해서 보면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치들 간에 이제 네트워킹을 할 때 이렇게 뭐 같은 이제 소형 단말들 스위치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이쪽 부하 엔드포인트에 쓸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대역폭이 많지 않은 경우는 요 스위치들을 이쪽에 써도 돼요. 백본 개념, 메인 스위치 개념으로 쓸 수도 있지만 트래픽이 많거나 장치들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서 가까스로 돌아가고 있는 아니면 최적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스위치가 이쪽 메인 백본 개념 메인 스위치 역할로 왔을 때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는 컴퓨터예요. 네. 컴퓨터인데 이런 적정 용량의 컴퓨터를 4대를 모아놓고 똑같은 용량의 컴퓨터를 두고서 데이터를 다 몰아주고 야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봐. 잘 교통 정리해 그러면 버벅거릴 수밖에 없고 막 레이턴시가 길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싱크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제 좀 요약할 걸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단테 전송 규격은 이제 L2 내지 L3 스위치를 조합해서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PoE나 LG 기반을 100m 가까이 전송할 때는 캐시X 케이블을 권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PoE 장치 규격에 맞는 스위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PoE 부하들이 연결이 됐을 때 동시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전력 용량을 이제 적합한 스위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광 케이블도 뭐 어떻게 이제 제가 강조를 했는데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LS 쪽에 이제 품질 보증팀에서 와서 같이 계측하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제 설계에 공식적으로 실제 반영하기 전에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실제 봤더니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됐고 제가 아까 정리한 페이지도 저도 그 내용을 확립한 지가 사실 한 달도 채 안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업을 선택할 때 그럼 뭐 어떤 특정 규격을 볼 필요는 없고 IGMP 버전 2 이상 QAS를 지원하느냐 정도를 이제 유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